교재 96페이지 문제 37번 하겠습니다. 실업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나누고 있다. 각 실업의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같은 문제인데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의 의미를 각각 간략히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마찰적 실업 먼저 하겠습니다. 마찰적 실업 옆에 갈로 열고 정보라고 하나 쓰세요. 정보. 자, 마찰적 실업은 뭐냐면 사장님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근로자는 직장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장님하고 근로자하고 정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에요. 큰 틀은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 보세요. 실업이라는 것은 근로자 입장이죠.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과 미충원 상태, 사장님이 근로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미충원 상태가 공석이 있다. 공석이 아직 사람을 못 채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충원 상태의 공석이 존재하는 경우 직업 탐색 과정에서 구인, 구직자의 뭐 때문에 정보의 부족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실업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것은 정보만 주어지면 금방 해결되는 거. 일시적이라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 나타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에요. 그러면 이 마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뭐예요? 그렇죠. 사장님하고 근로자들한테 정보만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책은 보세요. 구인, 구직자들 위한 원활한 직업 정보 제공을 해주면 이 마찰적 실업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구조적 실업은 구조적 실업 갈로 안에 교육이라고 하나 쓰세요. 교육. 이 구조적 실업은 뭐냐면 예전에 혹시 이걸 아시나 모르겠는데 주산 혹시 알아요? 주산. 주산을 했을 때 뭐 70년대, 80년대 격리 하시는 분들은 월급 계산할 때 이렇게 주산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엑셀이라는 그 컴퓨터로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산업 구조는 바뀌었는데 이 근로자들이 예전에 주산으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산업 구조가 바뀌는 것에 미리 대비를 못하고 엑셀을 안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엑셀을 안 배웠으면 이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그만 다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이 근로자가 적절하게 교육을 못 받고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에요. 그럼 이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뭐예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추산하던 사람, 과거에 추산으로 먹고 살던 근로자들은 뭐를 배워야 된다? 엑셀을 배워야지. 산업 구조가 엑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해돼요? 자, 구조적 실업 하면 교육이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구조적 실업의 의미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 구조 및 기술력 변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노동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실업.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전에 추산하던 사람들이 주말에 맥주 먹으러 가고 놀러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못해서 생기는 실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건이 됐을 때 꾸준히 계속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 이거 강의도 듣는 거죠. 맞아요. 실업이 된 상태에서 준비하면 안 돼요. 항상 직장을 다니고 있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시간이 될 때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구조적 실업은 그리고 대책을 보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급 정책, 직업 전환 훈련 프로그램 등,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말하면 교육시켜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산하는 사람이 엑셀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라는 거예요. 알겠죠? 동그라미 3번에 경기적 실업 가겠습니다. 경기적 실업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불경기 때 나타나요. 불경기라고 경기적 실업 옆에 불경기라고 이렇게 하나 쓰세요. 불경기 갈로 열고. 자, 의미를 보세요. 언제? 그렇죠. 불경기에 고용 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되어 있죠. 수요 부족 밑줄 거세요. 수요 부족. 수요 부족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 거죠.
맞아요. 자, 일단 그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이라는 거 알아놓고 제가 또 요 끝나고 다시 한번 계절적 실업까지 다 한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이에요. 자, 대책은 보세요.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거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불경기 때는 정부가 돈 푼다. 자, 대책 볼게요. 공공사업 등의 고용 창출 사업이라든지 재정금융 정책을 통한 총수요 정대 정책이라든지 조세 감면 정책, 교대 근무, 연장 근무 등 근무제도 개편, 그러니까 이런 게 의해 보면 정부에서 돈을 좀 풀어가지고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라는 거예요. 알겠죠? 동그라미 4번에 계절적 실업 가겠습니다. 의미 보세요. 계절적 실업은 겨울에 스키 강사가 여름에는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그 실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수영 강사들은 여름에 하겠죠. 지금은 겨울하고 여름하고 다 해요. 실내 수영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수영은 그냥 여름에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스키는 겨울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겨울 스키 강사들은 여름에는 할 일이 없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실업이 계절적 실업이에요. 그러면 의미 보세요. 기후 또는 계절적 변화에 따라 노동 수요 변화가 심하여 생기는 실업이 계절적 실업이고, 꼭 이거대로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금방 제가 말했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하시면 돼요. 알겠죠? 채점자가 이 수험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구나만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되겠어요? 자, 그리고 대책은 보세요. 비수기, 그러니까 겨울에 스키 강사는 여름 비수기 때 비수기 때 할 일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책은 보세요.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 확보,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총 실업의 종류는 우리 4가지 배웠죠.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계절적, 이렇게 4가지 배웠죠. 4가지 배웠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수요 부족 실업, 그리고 비수요 부족 실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4가지 배웠는 것 중에 수요라는 것은 일자리죠. 일자리가 부족한 실업은 무슨 실업이 있냐 하면 경기적 실업이에요. 나머지는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는 거죠.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는 실업은 뭐냐면 마찰적 실업이에요. 아까 마찰적 실업일 때 사장님은 사람을 뽑고 있었죠. 그리고 근로자는 직장을 찾으러 다녔죠. 그런데 정보가 없었죠. 그러면 일자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일자리가 있었다. 수요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도 일자리가 있는 거고, 구조적 실업도 보세요. 구조적 실업도 분명히 산업이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엑셀 할 수 있는 근로자를 뽑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근로자가 자기가 엑셀을 못 다루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실업이에요. 그러면 수요 부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하고 구조적 실업도 일자리가 있는 실업이에요.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갖는 거고. 그리고 계절적 실업도 보세요. 계절적 실업도 분명히 겨울에 스키 강사는 여름에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여름에 할 일을 능력을 못 키웠기 때문에 생기는 실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한 실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실업을 뭐라고 하냐 하면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하고,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요 구분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발적 실업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자, 자발적 실업은 우리 4가지 배웠는 것 중에 무슨 실업이냐 하면 마찰적 실업이에요. 자발적, 스스로 실업자가 됐는 거. 자, 자발적 실업은 스스로 됐는 건데, 마찰적 실업 보세요. 분명히 일자리가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못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고, 비자발적은 내가 스스로 안 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조적 실업 보세요.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나는 일을 하러 가고 싶지만 그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실업이 되는 거잖아. 자발적이지 않는 거잖아. 구조적 실업. 그리고 경기적 실업. 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발적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도 비자발적 실업이고 계절적 실업도 그래요. 계절적 실업도 나는 일을 하러 가고 싶지만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구조적, 경기적, 계절적 실업은 비자발적이고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자,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 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고 비수요 부족, 비자발적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37번에는 이렇게 4가지 실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38번 가겠습니다. 38번에 보세요.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비수요 부족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겠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수요 부족하고 비수요 부족 있었죠. 그러면 비수요 부족 실업이 뭐예요?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이에요. 수요 부족은 경기적. 그러니까 문제에서 비수요 부족 3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마찰, 구조, 계절 이렇게 3가지 쓰시면 되겠죠. 요 내용 답은요 37번에 답하고 똑같거든요. 자, 38번 문제는 비수요 부족 실업을 아는지 모르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38번에는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이렇게 쓰시면 되고 39번 가겠습니다. 실업자 정의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실업자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실업자란 만 15세 이상 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 동안 수입이 있는 일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자이다라고 돼 있죠. 이게 실업자에 대한 정의고, 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은 보겠습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모두 비수요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다라고 돼 있죠. 비수요 부족,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비수요 부족인한 실업 맞죠? 일자리는 있어요. 비수요 부족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다. 일자리가 있는 거죠. 일자리가 있는데 구인 구직자의 정보 부족과 정보 부족은 요거 마찰적에 대한 설명이고 산업 구조에 대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노동력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이 구조적은 산업 구조 변화에 적절하지 대응하지 못했는 거.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은 비수요 부족이라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다. 즉 일자리가 있는데 정보라든지 또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생긴 실업이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보겠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요거 보세요. 자발적 실업에서는 마찰적이 있죠. 그리고 비자발적 실업에서는 구조적이죠. 그러면 이게 둘 다 어떻게 보면 차이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이고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은 일할 능력이 있으나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실업을 말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안 갖는 게 자발적 실업이고, 비자발적 실업은 일할 능력과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실업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안 했는 게 비자발적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38번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알아야 이것도 차이점을 쓸 수가 있겠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은 비수요 부족이고 차이점은 마찰적은 자발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차이점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40번 하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어려워서 된 잠재적 실업자들을 정부에서 잠재적 실업자 밑줄 그어보세요. 잠재적 실업자들을 정부에서 모두 취업시키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잠재적 실업자들은 오랫동안 실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실업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내가 과연 일을 잘할 수 있겠나 자신감도 좀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의욕도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이런 잠재적 실업자들을 정부에서 경기 부양이라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 부양,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지출을 막 하는 거예요. 지출해가지고 이 잠재적 실업자들을 모두 취업시키려고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은 뭐예요?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겠죠. 돈이 많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돼요. 물가가 상승이 돼요. 돈이 시중에 너무 흔하게 풀렸기 때문에 새우깡을 옛날에는 1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데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원짜리 하던 새우깡이 200원, 300원, 400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겠죠.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세 번째, 노동 생산성이 저하된다. 생산성이 저하된다. 잠재적 실업자들을 모두 다 회사에 취업을 시켰죠. 그러면 이 잠재적 실업자들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당연히 저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여기서 뭐 능력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이게 수업 때문이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뭐 잠재적 실업자들이 왜 그렇게 능력이 떨어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알겠죠? 잠재적 실업자들은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새우깡을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만든다. 즉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은 보세요. 해결책은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자꾸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지 정부에서 돈을 자꾸 지원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혜택은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능력을 키워주든지 이런 걸로 해결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보세요. 직무 향상, 직무라는 것은 하는 일이거든요. 하는 일을 향상시키고 또 하는 일 전환 교육 같은 것도 교육을 통해서 해주고 미연에 구직활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잠재적 실업자들이 스스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직업 정보, 어떤 직업은 어떤 기술이 있으니까 그 근로자들이 자신에 맞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제공을 해주면 이 사람이 이 근로자들이 아 나는 이 직업과 관련이 있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직업 정보 제공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41번 할 차례죠. 잠시만요. 요거 조금 지우고 자, 수험생 여러분들 계산별 문제 유형 첫 시간에 뭐를 했냐 하면 우리가 하나 외우는 거 있죠. 그래프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써볼게요.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를 두 개로 나누죠. 어떻게? 경제 활동 인구하고 또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또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하고 또 어떻게 취업자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때 계산별 문제 유형에서는 취업자는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이렇게 또 나눠지고 임금 근로자는 일용, 임시, 상용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는 무급가족 종사자 그리고 자영업자 이렇게 나눠졌죠.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조금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고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나눠지는 구분되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일할 의사에 따라 가지고 의사에 따라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비경제활동 인구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뭐 학생, 또 주부님들 이런 사람들은 일할 의사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41번에 실망 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를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이게 어떤 거냐면 불경기시, 믿을 거세요. 불경기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불경기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보아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망하여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함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변하여 실업통계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자, 실망 노동자 효과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즉 불경기 때 이 실업자들이 아무리 일자리를 찾아도 일자리가 없죠. 이럴 때 실망한 나머지 일할 의사가 없어졌어요. 그럼 일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은 일할 의사가 있으면 경제활동 인구인데 일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은
어디로 속하게 되겠어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속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비경제활동 인구로 속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하면 실업률이 낮아져요.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실업자에서 바로 위에 거를 나눠주고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실업률은 실업자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하는데, 자, 실업자가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분자가 뭐예요? 실업자죠. 그러니까 분자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자값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 실업률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공식은 어떠냐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의 공식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바로 위에 거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를 나눠주고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나누기 1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이죠. 요게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는 공식인데, 그러면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자가 일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비경제활동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실업자도 줄어들었죠. 실업자도 줄어들었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뭐하고 더하기 했는 거예요? 실업자하고 취업자하고 더하기 했는 게 경제활동 인구잖아. 그러면 실업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도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는 공식에 분자가 어떤 게 와요? 분자가 경제활동 인구가 오죠. 이 값이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내려갔잖아. 내려갔기 때문에 이 경제활동 참가율도 어떻게 돼요? 이 값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실망 노동자 효과는 불경기 시 실업자가 아무리 일을 찾아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실망해가지고 일할 의사가 없어졌어요. 의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실업자는 더 이상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게 아니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고, 이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실업률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추는 효과가 실망 노동자 효과예요.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부가노동자 효과 보겠습니다. 불경기 시 가구주가 실직하게 되면 가족 가운데 주부나 학생 같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즉,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로 변하여 실업통계에 찍게 되어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을 높아지는 효과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부가노동자 효과는 뭐냐면 기존에 비경제활동 인구였는데 아버지가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일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비경제활동으로 넘어왔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부인 되는 사람하고 학생이 아버지가 집에서 놀기 때문에 아이고 아르바이트라도 뭐 좀 할 게 없나 해갖고 일할 의사가 생겼어요. 일할 의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일할 의사가 있는데 직장을 못 구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학생하고 주부가 어디로 통계로 잡히냐면 실업자 쪽에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업자로 통계를 잡혔기 때문에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실업자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나눠주고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이 부가노동자 효과는 학생과 주부가 실업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실업자 분자값이 올라가죠. 올라가면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학생과 주부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노동자 효과는 뭐냐면 불경기 시 가구주가 일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으로 넘어왔죠. 비경제활동 넘어왔으면 기존에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학생이나 주부님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찾으러 감으로 해가지고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현상이 부가노동자 효과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것도 막 이렇게 요 교재대로 쓸 필요는 없고 포인트는 불경기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거고, 그리고 부가노동자 효과는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거. 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계산별 문제 유형 정리했을 때 이 그림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망 노동자, 부가 노동자도 이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자, 42번 가겠습니다. 1997년 실업률은 2.6%였으나 IMF로 인해 1998년 6.8%로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97년 62.2%에는 60.1%로 하락하였다. 경기 침체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데 경기 침체가 불경기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실망 노동자 효과였고 증가시키는 것은 부가 노동자 효과 맞죠? 이 경우 증가시키는데 이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소됐다라고 했죠. 감소되게 하는 것은 무슨 효과? 실망 노동자 효과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경제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면 그 내용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감소시키게 하는 효과가 뭐예요? 실망 노동자 효과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실망 노동자 효과는 41번에 동그라미 1번 같이 똑같이 답을 쓰시면 됩니다. 43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경기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윗집 아저씨, 앞집 아저씨, 아랫집 아저씨 다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고 출근을 안 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경기가 정말 안 좋구나. 실업자들이 되게 많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체감 실업률이 그거예요.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 그런데 9시 뉴스에 보니까 실업률이 생각보다 안 높아요. 그거는 무슨 효과 때문에? 그렇죠. 이거 실망 노동자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망 노동자. 왜?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자의 집계에 안 잡히거든요. 안 잡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높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43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난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첫 번째 보세요. 실망 노동자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불경기시 노동자 일자리를 찾아봐도 직장을 못해. 이거 있죠? 요 내용은 저 위에 41번에 실망 노동자 효과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첫 번째는 실망 노동자 효과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취업자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인데 취업자에 대한 정의가 수입을 목적으로 미칠 거 보세요.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되어 있다. 자, 우리 직업정보론에 보면 그 취업자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수입을 목적으로 그냥 1시간만 일하면 다 취업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거 다 취업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보다 통계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자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대학교에 보면 취업률 99%, 100% 막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무데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만 일하면 학교에서는 다 취업자로 다 분류를 해버리거든요.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취업자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에 대한 정의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되어 있는데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의 불안정, 낮은 수준의 급여 등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 통계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43번에는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실망 노동자 그리고 취업자의 정의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은 다 취업자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44번 하겠습니다. 44번 필립스 곡선 그래프에서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필립스 곡선은 뭐냐면 필립스라는 아저씨가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하고 실업률하고 이 사람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걸어보니까 물가 상승하고 실업률하고는 관계가 어떠냐면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필립스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 이걸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물가가 상승됐다. 물가가 상승되면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상승이 되죠. 경기가 좋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을 하러 가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잖아.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 많은데 일을 하러 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물가가 내려갔다. 물가가 내려갔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실업률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은 뭐냐면 자, 물가 상승하고 실업률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물어봤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그림, 요 그래프 그림하고 요 그래프 그림하고 어떻게 하면 요 그래프를 만날 수 있냐 하면, 자, 첫 번째 보세요. 여기에서 요렇게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물가가 상승을 쫙 하면 이 곡선 자체에서 오른쪽으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물가 상승을 하나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요렇게 가도 요 그래프를 만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증가했을 때도 요 그래프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직각으로 요렇게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리고 요 직각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늘어날 경우에는 요 직각 사이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44번에 문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필립슨 곡선에서 그래프에서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세 가지를 쓰세요.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라 했을 때, 첫 번째는 물가가 상승했을 때 요 그림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사이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거. 이게 뭐냐면 물가도 높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에 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높아질 경우 이렇게 곡선 오른쪽으로 곡선 자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44번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45번 가겠습니다. 실업과 관련된 M. 조다의 박탈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용 상태에 있게 되면 실직 상태에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잠재 효과가 있다고 한다. 5가지 잠재 효과를 기술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 없이 그냥 일 없이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보다 잠재적인 효과가 높다라고 M. 조다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확히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밑에 보세요. 재직한 근로자가 실업자보다 잠재적인 5가지 특성을 가지는 요인이 있다. 박탈 이론에 의한 근로자의 잠재적 특성 5가지를 약술하시오라고 했죠.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알겠죠? 근데 표현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제가 다 이게 넣어놨는 거예요. 총 5가지는 뭐냐면 시간 조직화, 사회적 접촉, 외부적인 목표에 참여하고, 4번째 신분 또는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5번째 의미활동,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하고 일을 가졌을 때 사람, 가졌을 때의 잠재적인 효과 5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조직화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근무일에 대한 시간을 계획하고 조직화한다. 맞겠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뭐 계속 놀겠죠.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시간을 조직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내가 시간을 조직해야 된다. 이런 효과가 있고, 2번째 사회적 접촉 효과.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사교적인 범위를 넓힌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집에 계속 일 안 하는 사람은 집에 계속 있잖아. 그렇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만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접촉 효과도 있고, 3번째 외부적인 목표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동적인 계획이나 기획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이 쓸모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집에 가만히 일 안 하는 사람하고 직장 다니면 직장에 뭐 프로젝트 이렇게 참여하잖아.
회사 사람들하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쓸모도 있구나. 그리고 외부적인 공동 목표에 같이 참가할 수 있다. 이런 효과적인 것도 있고, 네 번째, 신분 또는 사회적 정체성 획득이라는데,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장에 있음으로써 자신의 정체감을 느끼고 사회적 신분을 가진다라고 돼 있죠. 직장 다니면 무슨 과장님, 부장님 명칭도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밑에 부하 직원도 있고, 그러면 해서 내가 어떻게 지위가 그만큼 상승되고 막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신분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다섯 번째, 의미 활동 활발한 효과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며 의미 있는 정규적인 활동으로 바쁘다라고 돼 있죠. 집에 계속 있는 사람하고 그래도 활동적으로 하고 하면 의미 있는 생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육체적인 활동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M 조더라는 박탈理論의 5가지 잠재적인 효과입니다. 알겠죠? 46번,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요건 및 3여건을 적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3주체는 그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노사정 이렇게 들어보셨죠? 거기 3주체예요. 노사정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 그리고 3요건은 노동자, 사용자, 노동시장이고, 3여건은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이라든지 각 주체의 세력관계. 이게 3여건이에요. 환경이에요. 환경. 이렇게 46번은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고, 47번 갈게요. 덤너베 시스템 이론에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3가지를 쓰고 기술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노동자, 이게 노사잖아요.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3가지가 기술적 특성인데, 첫 번째 기술적 특성인데 보겠습니다. 주로 생산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질이나 양, 그리고 생산 과정, 생산 방법 등이 포함된다. 기술적 특성은 이런 거고, 2번에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은 제품 시장 형태와 기업을 경영하는 조건으로서 비용, 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사장님이 돈이 좀 많아요. 예산으로 돈이 좀 많으면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조금 더 많이 주겠죠. 그러면 노사관계가 어떻게 돼요? 좀 좋아지겠죠. 이런 게 여건이잖아. 노사관계를 규정짓는 3가지 여건에서 시장 또는 예산장의 제약이라든지, 또 3번째 각 주체의 세력관계, 이거는 약간 정치적하고 좀 상관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정권하고 조금 가까우면 이 혜택을 좀 많이 받겠죠.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또 돈을 좀 많이 벌겠죠. 돈 많이 벌면 또 근로자들한테 돈을 좀 많이 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각 주체의 세력 관계에 따라 가지고도 노사관계, 여건에 속하는 거예요. 자, 각 주체의 세력 관계는 보면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한 사회 내에서 주체들의 세력 관계 또는 세력 균형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6번, 47번은 조금 암기를 좀 해주세요. 48번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샵 제도의 종류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의 샵 제도는 지금 문제 그 풀이에 보면 오픈샵, 유니온샵, 클로즈샵, 에이전시 샵이 있죠. 자, 오픈샵은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될 수 있는 제도이고, 채용 후에도 노동자의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오픈샵은 뭐냐면 내가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도 상관없이 그냥 그 회사에 입사 지원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꼭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샵 제도예요. 오픈샵.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로저샵 먼저 가볼게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클로저샵은 뭐냐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채용이 가능한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항운노조라고 돼 있어가지고, 항운노조에서는 이 노조가 꼭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들만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클로저샵이에요. 좀 갇혀있죠. 클로저라는 건 닫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로자 입장에서는 닫혀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로저샵은 꼭 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회사에 채용할 수 있는 게 클로저샵이에요. 그리고 유니온샵은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유니온샵은 뭐냐면 오픈샵하고
클로저 샵하고 약간 중간 형태에 있는 게 유니온 샵인데 유니온 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용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채용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제도이다.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 버리면 꼭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입이 안 되면 그 회사에 퇴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유니온 샵. 그러면 오픈 샵, 클로저 샵하고 중간이 그냥 유니온 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에이전시 샵은 뭐냐면 에이전시라는 것은 우리 도와주는 사람을 에이전시라고 하죠. 약간 뭐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유현진 선수의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은 뭐 유현진 선수의 무슨 연봉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에이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이전시 삽은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 노동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 자 여기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노동조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A라는 근로자는 이 회사에 다니는데 이 회사에 노동조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A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해요. 근데 에이전시 사업은 그래, 네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대신에 우리 노동조합은 사장님하고 임금 협상을 계속하죠.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노동조합은 임금을 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렸으면 A라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A라는 근로자 임금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어떠냐면 A 근로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네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은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그렇기 때문에 니는 대신 노동조합비는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에이전시 샵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요 네 가지 쓰시면 되고 49번 경제적 조합의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 조합은 뭐냐면 그냥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정치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경제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주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성은 배제하고 두 번째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복지 실현에 되게 신경을 쓰는 조합이 경제적 조합이고 세 번째 합법적인 교섭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하는 게 경제적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가져가시면 되고 50번 하겠습니다. 힉스의 단체교섭 이론 그래프를 그리고 간략히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힉스의 단체교섭 이론은 뭐냐면 힉스라는 아저씨가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이제 임금 상승률 그리고 요게 예상 파악 기간인데 처음에 파업을 할 때는 처음에 돈을 많이 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동자가 돈을 많이 달려고 하죠. 그리고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적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사장님이고 많이 달라는 사람은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을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안 맞죠. 안 맞으니까 뭐를 해요? 파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예상 파업 기간이라는 것은 1일, 뭐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돼 있는데 힉스라는 아저씨는 처음에 임금 상승률이 근로자하고 사장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파업이 시작이 됐는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1일차를 가보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어찌됐든 간에 사장님은 또 돈을 조금 올려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또 조금 돈을 내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1일차 이렇게 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또 2일차 이렇게 보니까 또 사장님이 조금 돈을 좀 더 주려고 해요. 그리고 또 노동자들 아이고 또 양보를 좀 이렇게 좀 내려갔어요, 돈이. 그러면 요 기울기를 대충 보고 힉스라는 아저씨가
대충 요렇게 하니까 한 4일쯤에 요게 만나겠죠. 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만난다고 하시되, 자, 이렇게 대충 한 2일차의 그래프를 보니까 대충 요런 흐름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한 4일차쯤 됐을 때 요게 만나겠죠. 요 만나는 기점이 어떻게 보면 임금이 타결되는 거, 임금 인상률이 타결되는 그 금액이고, 그리고 요 날짜가 뭐냐면 예상 파업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라고 힉스라는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힉스 아저씨의 단체 교섭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요 문제가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간략히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임금 상승률하고 예상 파악 기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1일, 2일, 3일, 4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래프.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렇게 그리시고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체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의 양보곡선은 우상향한다.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임금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노동조합은 저항곡선은 우하향한다. 조금 내려오고, 그리고 두 곡선이 만나는 시점은 수험생 여러분들 임의로 그냥 시점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써놔야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편하지. 그죠? 그러니까 시점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임금이 여기서 만나는데 임금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파업이 중지된다는 이론입니다. 알겠죠? 이게 힉스의 단체 교섭 이론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양보곡선, 노동조합의 저항곡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양보곡선, 저항곡선 되게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험생들이. 그러면 그래도 약자, 강자 이런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노동조합, 그러니까 근로자가 조금 약자라고 또 이야기하면 또 이게 파장이 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애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저항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노동자 저항이라고 하세요. 사장님은 돈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양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0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론은 모두 마쳤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